시간을 가늠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오늘 그 사회적으로는 우리랑 입장이 조금 다르긴 한데 타투를 마십니다. 문신하는 타투도 있습니다. 타투 그 전국의 타투 협회가 이제 입법 제정 운동을 하겠다라고 전국에 이제 집단 유니온 조합을 만들어서 결성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저도 이번에 한 사실입니다만 전 세계에서 이 타투 전문가로 치면 100등에서 1등에서 100등까지 하면 전 세계 1등에서 100등까지 절반이 한국인이랍니다. 그리고 타투가 미래 산업에서 각광받는 직업에 50위 안에 무조건 들어간다. 예술인으로서 무조건 들어간다. 그리고 한국인이 미국으로 영주권을 비자를 받고 취업 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진출할 때 의사 면허보다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게 타투 기술자예요. 근데 유일하게 문신이나 타투에 대한 법률 제정이 없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고, 또 우리나라에서 제정할 때도 그 타투를 허가하는 법률도 없는 반면에 타투를 또 제재하는 법률도 없는데, 딱히 제재할 수 있는 법률이 없으니까 어디에다가 이렇게 걸었냐니까 의료법에 또 근거해요. 유일하게 의료법에 걸려서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어서 이 부분을 이제 적극적으로 직업화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의료냐 미용이냐 이런 부분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사실 지금 미용과 의료의 경계선은 없죠. 왜냐하면 미용도 의료고 의료도 의료고 이렇게 경계선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었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가는 이 사회적 서비스 비용들, 그 다음에 생산 공급 비용, 생산력이라든지 생산 비용이 워낙 많으니까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없어서 정부가 이렇게 앞으로 압력단체로부터 압력을 받아서 행동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개념이냐면, 의료와 비의료의 차이에 딱 한 선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침습이라는 그 한마디입니다. 침습. 피부에 뿔고 들어가는 거는 의료라는 거예요. 침이든 주사든 뭐든 간에 피부를 뿔고 들어가는 거는 아무도 할 수 없다. 이거는 의료인밖에 못한다는 게 이게 철저하게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이 타투가 해외에서 이미 넘어섰죠. 의료의 범위를 넘어서서 타투도 미용의 범위를 하는데, 만약에 타투가 이 바늘로 사람 몸을 찔러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만약에 미용의 범주로 해서 입법화된다면 사실 우리 수지침은 정말 아무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몸에다 안 놓고 손에다가 찔러서, 명목상은 살 빼고, 명목상은 피부 미용하고, 명목상은 뭐 성장 촉진하고. 그래서 우리는 직접 피를 보지도 않고 피를 직접 만지도 않고 신체의 일정 부분 제한적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비교를 한다면 병원에서 링거 주사를 맞을 때 이 대바리가 더 굵은 것 같습니다. 현대의학 의료기에서 제일 많이 팔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링거 주사 맞습니다.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렵고 제일 만들기 까다로운데, 일단 당연히 굵어야 되고 가눌 수 없고, 그러면서 아프고, 그걸 어디 꼽냐면 손등에 꼽아요. 그 큰 것도 꽂아서 멍이 이만큼 불어도 부풀어 오르고 혈관이 터져도 그건 무조건 이건 다 이거 아무런 문제가 실수예요. 우리 수지침은 거기다 그것보다도 천만배 그 가는 침 꽂아도 안 부어요. 만약 수지침이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만약 링거 주사 맞으면 그건 다 부작용으로 다 고소당해야 돼요. 문제는 이제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소비자가 찾아야 된다. 이 소비자 찾는 사람이 있으면 된다. 찾는 사람이 누가 찾게 만들어주냐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시장에 늘려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의학이 완전히 구분되면 어떻게 되면 모든 의학은 응급의학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의학은 응급의학.
정신의학 또는 미용의학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것까지 다 하려니까 이 약물 부작용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약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음식으로 관리하고 영양제로 관리하고 영양소로 관리하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약으로 관리하려고 했던 게 지금 20세기와 지금까지 나타나는 모든 건강을 약으로. 그래서 당신 콜레스테롤 높아. 그러면 그 순간부터 콜레스테롤 약을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결국 다 영양이라든지 음식으로 바꿔서 생활 속으로. 그래서 이 현대의학의 접목은 지금처럼 전염병이나 죽기 직전이나 위급한 사람들에 대해서 급한 응급 상황에 대해서만 현대의학을 접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관리의학, 그 다음에 기능의학으로 앞으로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 100년 이상 모든 일반인들을 뭘로 만들었냐면 응급 환자로 병원을 만들어 왔던 거죠. 병원의 전략은 제약회사의 전략인데 모든 환자를 뭘로 만들어라? 응급 환자화 만들어서. 그러니까 응급실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응급실은 응급해야 들어가는데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프리웨이로 만들어진 게 응급이기 때문에 전 세계 환자들을 모두 응급 환자화 시켜서 만들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약을 안 먹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타투 협회 결성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좀 미안해. 같이 함께 하지 못하지만 저게 되면 덩달아 걸음주고 자기는 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사실 조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에 이게 뭐냐면 문제는 이제 그 의료 주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소비자한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모든 게 세상의 문제는 공급자 위주의 선택권을 가지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게 어디로 와야 되냐면 주권자로 와야 됩니다. 정치의 주권자는 국민이듯이 의료 소비자의 주권은 환자한테 와야 돼요.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환자 선택권을 무조건 제한 만들어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만 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법이 문제다 이런 걸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법의 테두리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실력을 쌓아서 우리가 선택만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오늘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면 우리는 어려운 걸 하긴 합니다만 좀 더 쉽고 간결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중 조절하는 거, 키 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모아 해피, 좀 더 행복한 생활, 피부 관리하는 거, 뭐 미용 분야, 이런 분야의 수지침을 적용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아주 계량적으로 좀 만들고 이런 것들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곧 제가 하나씩 정형화시켜서 사례와 직접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사례와 직접. 우리 뭐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키 쭉쭉 크는 애들. 그리고 저보고 우리 아는 지인도 중학교 1학년인데 성우 친구가 1학년인데 키가 안 커서 하도 죽어도 안 난다. 근데 그 키 안 큰 놈한테 뭐가 제일 좋습니까? 키 큰다 그러면 뭐라도 각오할 생각. 수술해도 받겠다고 이래 덤비는 애들이니까 와서 하도 몸에 이제 피부병도 심하고 틱이 심하고 알레르기가 심해서 이걸 고치는데 이거 고친다고 침 맞으면 안 온다니길래 키 크게 해줄게 라고 해갖고 붙여놓으니까 알러지가 없어지고 틱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뭡니까? 에너지가 분산 안 되고 키가 크죠. 거기다가 판이 있는 쪽에 자극만 더 주니까 한 보름 지나니까 그 아버지가 내고 무슨 짓을 아한테 해놨길래 아가 이만큼 컸냐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그런 사례와 중심으로 해서 좀 정명화시켜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2장 23페이지 교정요법 원리인데 오늘부터 강의하는 내용 지금 저기 찍고 있는데 앞에 강의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앞에 강의했던 내용은 사실은 어설프지만 그렇게 편집 안 된 상태로 지금 여러분들 볼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잘 만들어지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수업하는 그대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 목소리를 이해하니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 일단 주소를 일단 카톡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 시간 되시면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여기서 못 들었던 내용이 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두경요법 원리 다 아시겠지만 여기 책을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
두경요법을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이론이다. 삼위일체 이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신체의 몸을 구성하는 인간을 구성하는 몸을 치료하는 것 하나, 그다음 정신과 마음을 치료하는 것 하나, 그다음 뭔가 마음을 에너지 전환 과정에 생기는 노폐물을 치료하는 것 하나. 이 세 가지가 삼위가 일체된다는 치료법이죠. 이 치료법을 쓸 때 그럼 이 세 가지 삼위일체 치료법을 쓸 때 하필 왜 침이어야만 하느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침. 왜 그걸 삼위일체를 할 때 왜 굳이 침이냐? 소한봉도 붙이든지 빔을 해도 되는데 하필 침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우리가 지금 뭘로 보느냐면 호흡에 두고 보기 때문이다. 호흡에 두고 생명을 보는데 바로 사람에 살아있는 사람은 호흡을 통해서 산화돼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어떠죠? 숨을 쉬면서 산화돼가고 늙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늙어가는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좀 더 많아지면 갑자기 많아지면 불타 없어질 것이고 조금 많아지면 이게 부패가 될 것이고 조금 그보다 더 적절하게 없어지면 그냥 단순하게 노화돼 간다. 여기서 조금만 산소가 더 많을수록 사람은 과산화 현상이 결국은 질병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질병 상태라는 것은 꼭 여기서 말하는 불필요한 산소, 흔히 말하는 독성산소, 활성산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체 현상을 포괄적으로 뭘 한다? 탁기라 한다. 이 몸속에 움직이는 이런 탁기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바로 그 호흡의 원리를 찾기 위해서는 탁기를 제거해야 되는데 탁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바로 산소 반응점이 가장 높은 재질, 그것이 지금 상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철이다. 그래서 산소 반응이 높은 쇠로 만든 기구, 침을 통해서 우리가 탁기를 제거하는 방법이 이 두 가지가 크게 나누면 두경요법의 원리일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좀 더 수기법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데 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주역을 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항상 사람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때 그 사람의 호대라 그래서 뭐죠? 저 사람 어떻게 생겼느냐? 저 사람 호대가 어떠냐? 인물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렇게 형태를 보죠. 키가 크냐 체격이 좋으냐 보고 야 호대는 멀쩡한데 저거 성질이 저러는 하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거 아닙니다. 호대도 보지만 모두 내면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면을 뭘 한다? 뭐 여기서 성격이라 할 수 있고 정신이라고 표현을 낙인하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위에서부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게 사람한테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몸이 망가진 거, 몸이 안전한 것을 요거를 마음이 안전한 것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장부에 붙이면 장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형태에 대한 문제냐 마음에 대한 문제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 사람이든 이게 장기도 똑같은 거죠. 내장 12장부도 똑같이 이렇게 형태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형태와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12장부의 건강을 보려면 똑같이 형태와 기능을 봐야 된다. 그럼 이 형태를 파악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형태를 파악하는 방법은 형태는 사람의 몸은 땅에서 나온 음식물을 통해서 형을 키우니까 잘 먹은 사람은 덩치가 크고 못 먹은 사람은 덩치가 작겠죠. 지기를 통해서 신체의 성장 발육이 되니까 지기에 영향받고 이것은 정신은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아무리 좋은 거 먹는다고 정신이 좋아지거나 그렇지는 아니죠. 이거는 보이지 않는 천기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형태에 대한 문제 아니면 생김새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뭐였다? 오행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 정신에 대한, 다시 말해서 기능에 대한 역할을, 이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철학적인 뭘 가져왔다? 육기. 이 육기에 대한 개념이, 오행이라는 개념은 몇 차원? 2차원. 시간을 제외한 2차원을 말하죠. 육기에 대한 개념이 몇 차원? 3차원. 왜 3차원? 뭘 가지고 간다? 바로 8개. 여기는 뭘 이유한? 오행은 어디에서 왔다? 사상. 되시죠? 오행은 사상을 바탕으로, 사상을 어디다 내려놓은 거다? 땅에다 내려놓은 거다. 이 사상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꾸 이제 사상을 태음, 태양, 소음, 소양 이렇게 보시는데, 그렇게 글자로 보지 마시고, 해가 많으면 덥다? 안 덥다? 덥다. 달이 많으면 춥다. 그래, 해가 많을 때는 언제냐? 여름이다. 달이 많이 떠 있을 때는 겨울이다. 그 사이사이가 뭐다? 봄과 가을이다. 그렇게 해서 이 사상의 체계는 하늘에 맞추어 보면 이건 사계절이라는 거예요. 사람 몸에 맞추니까 뭐가 됩니까? 사람 몸에 맞추니까 바로 이게 사람의 성정, 인의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사시사철을 땅에다가 탁 놓으면은, 하늘에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땅에다 놓으면 구분이 안 돼. 그래서 땅에다 놓을 때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땅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주 추운 북방으로 이야기하죠. 겨울을. 북방 한수일을 얘기해요. 뜨거운 여름을 뭐라 합니까? 남방하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북방 한수를 우리가 글자로 표현할 때는 뭘로 표현합니까? 우리 자, 지를 뜻하는 자로 표현하죠. 남방하열을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합니까? 말오, 12간지에 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북방과 남방에 대한 음과 양이 교차되는 시기를 이용한 치료법을 자오유주법이라고 해요. 이거 지금 하면 안 되는데 수업 다 한 내용인데 저는 뜻밖의, 여러분 감타사가 나서 뜻밖입니다. 정작 나올 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자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사철은 땅에 내려오면 사방위가 되는데, 사방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땅에서 2차원에서는 기준점이 꼭 필요하더라. 그 기준점이 뭐냐? 바로 중앙이다. 중앙 원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걸 뭐라 했죠? 토라고 그러죠. 그래서 토가 가지고, 중앙 원점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성정이 가지고 뭐냐? 네가 중앙이라면 최소한 뭐가 있어야 된다? 신뢰는 줘야지 중앙이 되죠. 신뢰감이 있어요. 그래 중앙토를 오행의 신이라고 하죠.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될까요? 믿음은 못 믿음에서 생긴 겁니다. 인간 고유의 성정은 뭐죠? 인간 고유의 성정은 하늘의 사시사철과 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 원, 형, 이, 정. 인간으로 말하면 인, 의, 예, 지 네 가지뿐입니다. 그런데 이 인의 예지는 내 몸 안에서 다 있을 수 있는데, 신은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습니까? 신은 타인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은 어디 있냐? 상대를 통해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이 뭐가 되냐면 토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이 중심이 옮기면 사방도 다 옮겨지게 되죠. 그래서 그 오행이란 것은 어디에서 온 거다? 사상에서 원점, 신, 오행으로는 토를 포함해서 목화토구수가 되는 것이죠. 예. 8개는 3차원, 그래서 사상,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좀 더 이게 확대하면 뜨거운 여름 중에서 더 뜨거울 때 있고, 달도 차면 기운다고 그래서 아주 뜨거울 때 아주 뜨거운 게 지나서 뜨거운 거, 아주 춥기 전에 춥고 나서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나눈 건데, 지난번에
수업을 하면서 8괴에 대해서 왜 이 8괴를 지금 말씀드리는지는 이제 알게 될 건데 우선 8괴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양계가 3개죠. 이게 뭐죠? 건. 뜻하는 형상은 뭐가 된다? 하늘. 맞죠? 요게는 뭐가 됩니까? 태. 태가 뜻하는 것은 연모택이죠. 만약에 여기 3개에서 효가 3개인데 이 3개에서 요 밑에 건 2개는 같은 거고 요 위에 게 하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요 위에 거 하나 성격을 바꿔버리면 전체가 양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게 성질이 유일하게 바뀔 수 있는 것은 요놈만 바뀌면 전체가 다 바뀌니까 이 전체의 성질을 관장하는 놈을 우리가 뭐라 한다? 동효. 그래서 동효가 움직일 동자, 동효가 음이면 전체의 궤도 음이 되고 동효가 양이면 전체의 궤도 양이 된다 이 뜻 아니겠어요? 그럼 이 동효가 음이니까 이 자체는 괴상은 뭐가 된다? 음의 여자의 괴상이고 동효의 위치가 그 효의 신분을 이야기한다 했어요. 그렇죠? 신분은 어디서부터다? 이 밑에 있다는 것은 아래에 있다는 건데 아래에 있다는 것은 시간으로 말하면 과거를 이야기하고 출발적으로 하면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순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시간 오래된 순서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동료가 3번째 있다는 것은 제일 덜 오래됐다 이 말이죠. 제일 덜 오래됐다는 얘기는 신분으로 보면 제일 낮은 늦게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여자 중에서 누구다? 막내 딸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예. 그 다음 요게 되죠. 여기는 동료가 몇 번째 있다? 2번째이죠. 2번째가 여자다 남자다? 여자. 이래 되니까 이게 괴상 자체가 전부 다 뭐가 되냐? 여자의 괴상이 되죠. 이름은 뭡니까? 리. 헤어질 리자죠. 리자가 되는데 리가 뜻하는 것은 불. 그러니 불인데 뜨거운 불인데 뜨거운 불은 신분으로는 몇 번째? 2번째 있잖아요. 그죠? 여자다 남자다? 여자. 그러니까 여자 중에 2번째면 뭐 둘째 딸 아니면 둘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이번 전체 2개는 같은 음이고 하나만 양이니까 하나에는 이놈이 키를 가지고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게 양이지 않습니까? 여기 일선에 있는 양이 뭐가 된다? 동효가 된다. 이제 동효 정확히 아시겠어요? 진짜 아시겠어요? 아니 보니까 수업 끝나고 당당하고 뭐 무왕자 동료가 뭐고 막 이럴 것 같아서 한 명만 물어보면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아이고 얘가 고생을 다 아는 걸로. 그럼 이 동효가 양이니까 전체 계산은 양이 되고 양의 성질 중에서 신분은 몇 번째? 첫 번째. 그러니까 뭐가 된다? 장남. 이 괴상이 뜻하는 바는 뭐가 된다? 우레 진짜. 진. 이게 나타내는 것은 우레, 번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 뭐가 되냐? 이렇게 볼 수 있죠. 반대. 여기는 동료가 몇 선? 1선에 있으면서 동료가 음이니까 요것과 완전히 반대죠. 반대. 그럼 첫째 딸, 그러면 아니면 첫째 며느리. 그러면서 이 뜻은 손이죠. 손개. 손이 뜻하는 것은 바람이 되겠죠. 첫째 며느리. 그 다음에 육간이 되죠. 이렇게 되겠네요. 육감. 감이죠, 감. 감이니까 요거는 감.
감은 몇 번째 동료가 몇 선에? 이 선에 있으면서 양, 남자 대 여자다? 남자면서 몇 번째? 둘째, 그 차남. 이게 뜻하는 것은 차남, 수, 물. 그 다음 간. 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요거는 간인데 여기는 동료가 3선의 남자. 세 번째 남자니까 뭐가 된다? 소남, 막내 아들. 막내 아들이니까 요거 뜻하는 것은 간, 산. 마지막에 이거는 뭐가 되죠? 곤. 곤이 돼요. 곤, 땅. 그래서 여기에 땅과 하늘은 하늘, 땅 두 개는 하늘은 높다. 높은 것은 몸의 중심, 양의 대표니까 우리 몸에서 양은 뭘 기준 잡아준다? 양의 기준 무슨 맥? 동맥을 잡고 여기는 운이니까 인맥을 중심 잡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나머지 6개가 뭐가 된다? 육경이 된다. 육경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육경이라 해봤자 사실은 반을 이렇게 나눠보면 두 개 붙어서 결국 하나씩 하나만 들어가. 오행을 이 육기는 하늘에 떠있는 육기가 위에 바람이 불던 육기가 말이죠. 하늘에 바람 불던 게 턱 환경이 바뀌어서 이게 돌로 바뀌느냐 불로 바뀌느냐 그렇진 않아요. 땅에서 나무는 지가 아무리 나무 형태를 가지고 있어도 지가 만들 수 있는 걸 뭘 만드냐면 바람을 만들지 지가 더위를 만들지 못해요. 나무 밑에서 덥진 않아. 나무 밑에 가면 바람이 불게 돼요. 그래서 오행과 땅에서 오행이 하늘에 가면 맞닿아지는 육기가 틀림없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연못은 땅에 내려오면 뭐하고 비견될 수 있다? 토. 화는 그대로 화. 뇌는 뭘로 볼 수 있어요? 화인데 조금 구별하면 무슨 화? 상화. 품은 나무로 바꿀 수 있죠. 나무라서 비견. 수는 그대로 수. 산은 뭘로 바뀔 수 있다? 금. 깜짝 놀랐네. 큰 소리를 시작했다. 큰 소리. 깜짝 놀랐네. 큰 소리 이야기가 진짜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더 하면 그렇죠. 택이 나타낸 육기는 뭐가 되죠? 습. 그죠? 화는 열이죠. 육기로 치면. 뇌는 그대로 상하. 요 풍은 그대로 풍. 수는 뭡니까? 육기에. 춤이 한. 산이 건조한 거죠. 건조한 기운이죠. 형태와 육기가 다르다. 그래서 보면 요 두 개는 결국은 뭐의 조절선이다? 생명삼려서 공기조절선이라고 했죠. 요 두 개는 뭐의 조절선? 온기. 마지막 요 밑에가 뭐가 된다? 물기. 조금 정리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가져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장부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몸의 병과 마음의 병이 있다. 그래서 몸의 병과 마음의 병인데 신체를 구성할 때 몸을 구성하는 것과 마음을 구성할 때 조절하는 핵심 포인트는 다른데 이 몸을 키우는 것은 어디에 있냐? 몸을 키우는 것은 우리 신체에서 몸통과 발통을 비교해보면 지금 여러분 다 같이 앉아 계시지만 앉아있을 때는 누가 키 큰지 작은지는 모른다. 왜? 앉아있을 때는 다 몸통만 보이니까. 이 몸통은 키가 큰지 안 큰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신체는 키가 크다 안 크다는 어디서 드러나냐? 서보면 드러난다. 무슨 말이야? 팔다리가 길어야지 키가 크고 팔다리가 짧으면 키가 작은 거다. 그래서 신체의 발육 성장은 어디에서 조절한다? 수족부에서 조절한다.
저 사람의 정신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는 정신이 나간 사람한테 저서 팔다리가 나갔다 이런 얘기 안 하죠. 뭐가 돌았다니까? 머리가 헷가닥 돌았다. 가슴이 차다. 냉정하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정신은 바로 흉부 어디에? 가슴과 머리 여기에서 이성과 열정을 다스린다는 거죠. 그럴 때 수족부에서 신체의 기능을 조절하려고 그 다음에 가슴과 머리 부위에서 정신을 조절할 때 그 조절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다? 중요한 곳으로 올라가는 가늘고 긴 통로를 뭐라고 했다? 뭐라고 하죠? 중요한 곳으로 올라가는 가늘고 긴 통로 그걸 뭐라 우리말로 목이라고 그러죠. 목이라고 그러죠. 한국말 중요한 곳으로 가는 가늘고 긴 통로를 목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목이 바로 우리가 조절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에게 목은 몇 군데 있다? 3군데가 있다. 그 목은 어디냐? 바로 정신을 조절하는 가슴과 머리에 있는 목 하나, 그 다음에 신체를 발육을 성장을 조절하는 손목, 발목 이래 3군데 목이 있다 했죠.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조절한다. 그러나 어떠한 목이든 간에 목은 매우 생명현상에서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목은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된다. 따라서 조절하기 가장 좋은 것은 목 바로 다음 위치다. 목 바로 다음 위치가 바로 손목, 발목 바로 밑에 있는 자리는 뭐라 했다? 이 책침에서 라켈, 여기를 라켈을 했죠. 지금까지 현재까지 동양의학 친구학에서 장부의 기능을 조절하든지 아니면 보살하는 자리라고 하면 오로지 이 자리밖에 없죠. 그래서 십이경맥에 무조건 라켈에서만 모두 다 조절한다. 그 얘기는 다르게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의 친구학은 어디까지밖에 안 된다? 2차원 오행 조절법밖에 안 됐다 이거죠. 신체를 조절하는 데까지밖에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손목과 발목에서만 유일하게 보살법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수지침에서도 보사혈을 한다면 라켈밖에 없어요. 그 외에 맞자 어디다? 오수혈을 중심으로 한 좌우유주혈밖에 없다. 그런데 이 라켈을 아무리 조절해도 손목, 발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체 조절인데 더 나아가서 정신을 조절하기 위해서 3차원의 8대 기능을 조절할 때 바로 이 목이 필요하다. 바로 이 목자리가 그냥 이 우리 두경부에 있는 목인데 이 목이라는 것은 앞목, 경자, 뒷목, 항자, 경항부에서 모두가 중요한 자리이긴 합니다만 그 목 부위가 위험하니까 우리 경맥이 이렇게 361개 경련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피곤할 때 제일 먼저 아픈 곳이 어디냐? 목부터 아프게 돼 있어요. 왜? 뇌에서부터 모두들 가니까. 이 목부터 피곤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천 년 동안 목에 해당되는 이 칠경추 주변에는 침 놓을 수 있거나 만질 수 있는 경련 자리가 하나도 없다. 이 얘기는 여기는 만져서는 안 된다. 우리 척추의 부분을 총 4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죠? 척추를 부인하면 목뼈, 가슴뼈, 흉추, 허리뼈, 요추, 그 다음 미추와 선추 해서 4등분으로 나눈다면 이 중에 만져서는 안 되는 부위가 있어요. 2군데. 어디? 목하고 꼬리뼈는 만져서는 안 되는 부위. 여기 만지면 죽어요. 만져서는 안 돼요. 대신에 등과 허리는 만지면 만질수록 시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과 허리에 있는 척추 옆에 있는 신경들은 어떤 신경이냐? 교감신경 밀집부위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하면 등을 두들기지 목을 두들기지 않아요. 모르죠? 모르고 목을 두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과는 좋은 결과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은요 목을 잡으면 안 돼요. 근데 등과 허리에는 어떻게 어때요? 소, 말 80kg 되는 그런 쌀가마를 등에다 얹어도 속 끄떡 안 해요. 얹을수록 좋아해요. 근데 목을 잡으면 싫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람도 목을 직접 해서 조절할 수 없는데 목 주변에는 매우 민감한 경혈들이 모든 경혈들이
종행, 머리에서 발끝까지, 머리에서 손끝까지 종행해서 일렬로 쭉 내려오다가 딱 어느 한 부위 어디냐? 목 밑에 부분에서는 급격하게 경렬의 각도를 바꿉니다. 모든 흐름이 급격하게 꺾인다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다? 바로 에너지가 모여있다. 거기에 적체가 된다.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시간에 경렬을 보시겠습니다만 제가 이 두경요법을 개발하게 된 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경렬을 아무리 이래봐도 다 있는데 딱 어깨, 머리와 목과 어깨 사이만 딱 보면 여기에 6개가 일렬로 딱 모여 있어요. 경렬이 쫙 모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여기서 머리와 몸통으로 가는 모든 경렬의 조절 여기 톨게이트다. 여기에 있구나. 이게 바로 힌트가 지금의 두경요법을 만든 겁니다. 바로 여기에 목 바로 밑에 모여있는 급격한 경렬 순행을 바꾸는 그 포인트 지점, 이 지점에 해당되는 손의 상음점 부위의 혈들, 목 밑에 혈들을 모아서 그걸 이름하여 뭐라 한다? 두경혈이라고 하죠. 그 두경혈에다가 적절하게 보사하는 것을 뭐라 한다? 두경보사법이다. 그래서 락혈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다 해서 무슨 보사법이라 했죠? 일반 보사. 두경혈에 하는 것은 뭘 보사? 또 하나 세 번째가 되는데요. 우리 사람은 머리와 몸통, 팔다리를 똑같이 에너지를 입으로 먹고 어차피 입으로 먹고 코로 호흡해서 에너지를 쓰지만 딱 하나가 서로가 다른 데가 있다. 어디가 다른 데가 있다. 모든 호르몬들은 대뇌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유일하게 함께 공유하지 못하는 에너지 부위가 있다. 어디냐? 뇌 부위만큼은 뇌 부위에서 쓰는 에너지랑 뇌 부위 뇌에 쓰는 에너지는 완전히 다르더라. 절대 다르더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째, 가슴과 머리와 가슴 이 두 개의 부위를 볼 때도 뇌로 올라갈 때는 이 뇌 안에 쓰는 물질들이 엔돌핀, 몰핀, 그 다음에 파킨슨 할 때 뭐가 필요하죠? 뭐 기타 등등 대뇌 호르몬이 있는 게 이 대뇌 호르몬의 세로토닌이든 뭐든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세로토닌이 분비가 안 되거나 멜라토닌이 분비 안 돼서 우울증에 걸리고 잠을 못 자면 상식적으로 뇌에다가 뭘 주입하면 되냐면 세로토닌을 분비하면 되는데 절대적으로 뇌로 올라가는 물질은 아무리 어떤 물질도 신체 안에서 정렬되거나 조절되지 않고는 여기는 통과할 수 없다. 뇌는 철저하게 외부에서 오는 물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걸 다 필터링 해야지만 간다. 그럼 이것만 그러냐? 그게 아니다. 팔다리에서 쓰는 에너지가 따로 있고 몸통이 쓰는 에너지가 따로 있는데 각각의 부위에 따라서 쓰는 에너지가 전이가 되는데 그 전이할 때 흔히 말해서 우리가 국경을 넘나들 때 돈을 쓸 때 환전하듯이 팔다리가 쓰는 에너지와 몸통이 쓰는 정신 에너지가 달라서 이 두 개의 에너지들이 전환, 변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생산물과 노폐물들이 있는데 그 노폐물들을 잘 걸러내기 위해서 하필 그 자리에 다 뭐가 있더라? 임파선들이 모여있더라. 그 임파선이 모여있는 것을 임파절이라 하는데 모인 임파절들의 위치가 보면 다행스럽게 몸통과 팔다리가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위에서는 겨드랑이, 애과부라고 그러고 다리에서는 서해부, 사타구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머리하고 가슴을 연결하는 바로 목에 여기에 편도선과 임파절이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흉선을 중심으로 위장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 흉선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임파절이 있죠. 이렇게 집중적인 6군데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뭐냐? 에너지 변환하는 곳이더라. 이 에너지 변환하는 이 자리에서 생기는 염증과 여러 가지 탁기들을 제거를 해주고 잘 분해를 해줘야지만 신체의 에너지 신진대사가 원만하겠다. 그 자리를 조절하는 것을 뭐라 한다? 바로 임파절 조절보사다.
이 세 가지가 뭡니까? 바로 삼위일체다. 삼위일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장부로 가지고 이제 와야 됩니다. 장부를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바로 이 개념을 같이 가지고 와야 되죠. 저기에 이제 정신과 형태, 기능과 형태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장부를 보면 일단 간이라는 것은 그냥 부를 때는 오행으로 부를 때는 간, 목 이래 부르면 끝입니다. 간, 목이라고 그러면 간의 오행은 목이구나 이 얘기예요. 간의 형태는 목이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은 간의 기능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간이 가지고 있는 형태는 바로 간의 형태, 그래서 모든 장부는 형태와 기능을 이야기하는데 이 형태는 오행으로 표현하고 기능은 육규로 표현할 때 바로 그때 뭐가 되냐면 간의 오행이 목이고 형태는 간의 형태가 목이면 기능은 뭐라 했죠? 기능은 뭐로 이야기한다? 걸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간을 어떻게 하죠? 족걸음, 간경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요 위에 뭐가 있습니까? 수걸음, 수도 있죠? 수는 뭡니까? 수걸음, 심포 맞죠? 그러면 심포는 기능은 똑같은 걸음인데 내용은 뭐예요? 상하. 오케이? 두 개 똑같은 거 심포나 간은 둘 다 공통적인 걸음이다. 내용물은 똑같은데 각각 내용물 걸음이란 걸 담고 있는 내용물은 똑같은데 그 담고 있는 그릇이 하나는 스테인리스고 하나는 나무 밥그릇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간이란 것은 나무 밥그릇 속에 걸음이라는 바람을 담고 있고 심포란 것은 번쩍번쩍거리는 수류탄 속에 뭘 들고 있다? 바람을 두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놓고 보니까 너무나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를 뭘로 하자? 그림으로 표현하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주역은 서부진언 모든 문서는 서부진언 말로 표현할 수 없더라. 아무리 좋은 말도 뜻을 다 표현할 수 없더라. 언부진의라고 그러죠. 아무리 좋은 글도 책도 말을 다 표현할 수 없고 아무리 좋은 말도 뜻을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래 뭘 하자? 그림으로 그리자. 그림으로 그린 것이 주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포를 이제 요거를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보자. 그럼 심포란 것은 상하, 여기 상하가 뭡니까? 요거지 않습니까? 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 그림이거든요. 밑에 개가 내, 요 그림. 이걸 바로 하괴라고 그러죠. 하괴. 요 하괴 안에 뭐가 들어있다? 상괴가 들어있죠. 걸음은 뭡니까? 풍이죠. 풍은 손괴가 돼가지고 손. 그래서 바람 아래 밑에 뭐가 있다? 바람 밑에 상하가 있다. 이게 바로 심포다. 그래서 요 괴명이 뭐냐? 주역에 풍, 왜? 입, 풍, 내입. 위에 바람이 불고 아래에 우레가 치니 그럼 금방 비가 올 바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니까 뭐가 된다? 모든 곡식이 이롭겠죠. 이를 얻겠죠. 그 심포의 개념이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이까지는 지금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그럼 이것도 똑같은 걸로 할 수 있겠죠. 이것도 몸이고 걸음이고 버리고 이것도 보니까 풍이고 손이고 여기도 손이다. 그럼 손이니까 손. 그러니까 이건 중, 풍, 손. 이 개념이 되겠죠. 중, 풍, 손이 되겠죠. 바람 위에 물결 아래 또 물결이 치고 바람 아래 바람이 치고 겹겹이 바람이 치는 그런 경우가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이렇게 만들면 총 계상을 몇 개를 만들 수 있냐면 12장구를 붙이면 12계상이 되겠, 12성계가 되겠죠. 대성계가. 돼요. 초점을 잃어가는 분께서 마음이 아파집니다. 요거까지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같은 간병이라도 기능이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고 형태가 깨진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간을 초음파해 보면 간이 생김새가 하나도 뾰족하거나 거칠거나 이런 게 없이 맨들맨들하게 간 형태는 잘 생겨 있어. 문제가 없어. 아니 그런데 문제가 없대도 이놈의 혈관이 툭툭 터지고 설사가 나고 몸이 투릉투릉 붓고 이런 거예요. 그래 그건 초음파로 아무리 형태를 봐도 몰라. 그럼 뭘 계산하래? 그거는 기능의 문제니까 피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사람은 간에 지금 기능이 아무 무상 없어. 변도 잘 보고 술도 피로도 없고 이런데 아이고 이 초음파를 또 해보니까 간이 반 찢어져 있듯이 이렇게 갈라져 있다. 그건 어디의 문제예요? 형태의 문제다. 이 형태의 문제는 뭘로 고쳐야 된다? 형태의 문제는 O형으로 고쳐야 되고 기능의 문제는 이걸로 고쳐야 된다. 그럼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형태는 형태대로 고치고 기능은 기능대로 고쳐진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형태를 고치려면 어디에서 해야 된다? 형태를 고치려면 일반 보살을 해야 된다. 그 기능을 조절하려면 어디에서 기능을 조절해야 된다? 이거는 기능은 바로 두경보사에서 해야 된다. 그럼 이 두 개가 어느 한쪽만 문제가 생기더라도 결과적으로 뭐냐? 상호 전환이 안 되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을 거다? 임파제를 하수구는 맥혀 있을 거다. 그러니까 하수구를 같이 뚫어줘야 된다. 이것이 삼위일체 이론의 두경이고. 근데 좀 더 깊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이 결국은 같이 사실 들어오긴 들어야 되는데 그까지는 안 나가더라도 요 정도 지금 이해를 해서 딱 접목을 시켜보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번호를 이렇게 붙인다 했죠? 왜 붙인다 했다? 바로 사람이 결국은 합쳐질 때 음양이 만나야 된다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음양 오행 팔계가 되니까 혼자서 존재할 수 없다 했죠. 그래서 음양을 맞춰서 뭘 만든다? 음양을 맞춰서 완성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의 완성체는 무슨 숫자다? 9의 숫자다. 하늘의 완성체 숫자는 몇의 숫자다? 10의 숫자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용마의 하도수하고 그 다음에 거북이 등에 있는 나파의 기수는 9와 10이 달라요. 하늘에서 내려온 숫자는 여러분 그려보면 1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용마의 하도수 사람의 숫자는 9밖에 없어요. 낙수는. 그래서 인간의 숫자의 최고 숫자는 9니까 사람 장부의 인체에 적용할 때는 뭘 만들어야 된다? 9를 만들어야지 완성되죠. 그래서 이 두 개 음양짝을 만들 때는 1부터 8까지 해서 뭐가 합쳐지는 숫자? 합이 9가 되는 숫자끼리 서로가 대칭을 이루게 돼 있다. 그러니까 1건천과 8곤지가 1과 8이 만나서 드디어 비로소 9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뭐가 이게 바로 천지간의 결합이 되는 거죠. 완성체가 되죠. 이 태택과 2와 7, 9가 되지 않습니까? 7, 간, 산이 비로소 이루어져서 9가 되면서 산과 연모, 태와 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뭐다? 건조한 것과 습기가 되고 3과 6이 만나서 비로소 9를 이루니까 바로 수와 한 대칭이 되고 한과 열 바로 온기 조절선의 기준이 되죠. 그 다음에 4와 5가 연결돼서 진과 풍, 송풍과 진대가 연결돼서 9가 이루어지는 거죠. 저걸 조금 더 나가면 64 계상이 되는데 다시 한번 잠시 쉬었다 갈까요?